네, 잘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이제 이번 시간은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대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방법론하고 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회가 열흘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팀 병합 마감일이 이제 그 내일인데 혹시 마지막이라도 그 팀원을 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아직 그 팀을 이루지 않은 다른 그 구성원하고 팀을 이루시면 팀으로 하시면 확실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거의 개런티 된 거니까 그 혹시 아직 팀이 없으신 분은 마지막 그 하루 남았는데 그 팀원을 구해서 한번 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대회를 이제 시작하시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약간 그 정형화 데이터를 대회 접근하는 것도 이제 중간고사 때 했었고, 그리고 지금 NLP 데이터 대회도 지금 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남은 그 가장 큰 카테고리가 이제 이미지 대회죠. 이 이미지 대회 접근법도 그 일반적인 방법론은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EDA 그 Exploratory Data Analysis로 시작을 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전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NLP에서와 비슷하게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로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CNN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미지 데이터에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대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타데이터가 이제 뭐 그냥 이미지 이외에도 이 이미지를 찍은 예를 들면 의료 그 사진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찍은 환자 정보나 아니면 시기 정보, 환자의 나이, 성별 뭐 이런 다양한 메타 정보가 이제 이용 가능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링도 이제 추가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앙상블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EDA와 프리프로세싱을 할 때는 이제 그 보통 그 JPG나 PNG 이런 일반적인 RGB 형태의 이미지 저장 포맷,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저장 포맷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오픈CV나 필로우, 이제 필로우가 원래는 파이썬 이미지 그 라이브러리 필 라이브러리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브랜치를 쳐서 나온 게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제 필로우를 설치를 하시면 똑같이 파이썬 코드에서는 그 PIL import PIL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CV나 필로우를 사용해서 JPG나 PNG와 같은 일반적인 RGB 이미지의 저장 포맷은 모두 이 두 라이브러리로 이제 그 로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미지 대회 보면 그 이미지 대회가 전체 대회의 한 50% 정도라고 했는데, 그 50%인 이미지 대회의 한 절반 정도는 일반적인 RGB 이미지를 가지고 대회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메디컬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대회가 또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엑스레이 이미지든지 MRI 이미지든지 PET 이미지든지 펫스캔 이미지든지 이제 그 동일하게 그 디콤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콤 그 데이터 포맷이 바로 의료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표준 포맷이에요. 그리고 이 디콤 그 포맷의 특징은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 뭐 예를 들면은
a 뭐 다이콤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그 안에는 그 이미지 정보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에 관련된 그 메타데이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환자의 성별, 나이, 아니면 이미지가 찍힌 그 시기, 또 어떤 그 기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찍었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저장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콤, 다이콤 이런 저장 포맷으로 된 이미지를 읽을 때는 파이다이콤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다이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다이콤 이미지를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이 그 코드 스니펫을 보시면은 이제 파이다이콤의 DCM re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폴더에 저장된 이미지를 읽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폴더에서 이미지를 읽어와서 이미지를 그 5x4, 20개의 이미지를 이제 출력을 해본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읽어오거나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이제 다이콤, 파이다이콤이나 오픈CV 필로우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EDA를 하실 때는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봐야겠죠, 이미지를.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그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면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거를 numpy 어레이 형태로 그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numpy 어레이를 그 노트북에서 그 출력을 할 때는, 시각화를 할 때는 매플라립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이미지 쇼, imshow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numpy 어레이 형태로 저장된 그 이미지를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보실 때는 그 각각 이제 이미지가 뭐 사이즈가 동일한지, 사이즈가 다르면은 사이즈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또 밝기가 대충 비슷한지, 색감이 비슷한지, 이제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그 뒤에 프리프로세싱 전 처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즈가 그 이미지 사이즈가 뭐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은 전처리 작업으로 리사이징을 해주고, 그래서 동일한 그 사이즈로 맞춰주고, 아니면은 이제 뭐 밝기나 색감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그레이스케일로 흑백 이미지로 바꿔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특별히 중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이제 그 사전 학습이 된 모델, 프리트레인이 된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바로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이나 그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고 바로 예측에 사용을 하려면은 그 사전 학습이 된 모델이 사용했던 데이터의 이미지의 그 밝기, 색감, 사이즈하고 지금 새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이미지의 밝기, 색감, 사이즈가 비슷한 범위에 있어야지 이제 사전 학습 모델이 이제 그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스케일링이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학습 모델을 그 사용을 하더라도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제 새로 그 대외 데이터로 재학습을 하거나 추가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경우에 따라서 뭐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크라핑인데, 크라핑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 이 이미지는 멜라노마 그 피부암 디텍션 그 대회에서 이제 그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그 이미지를 시각화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그 이미지상에서 대부분 중앙 부분이 그 저희가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그 피부암으로 의심이 되는 그 영역이 이미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이 주변 구석에 내 구석에 있는 그 픽셀들은 이제 없애주면은 오히려 학습이 더 잘 될 수가 있죠. 이제 이 주변에 있는 픽셀들은 시그널이 아니라 노이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그 어느 정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 때로는 크라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처리 단계로.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서클 크랍. 그러면은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그려서 동그라미 제외한 부분은 다 0으로 그 세팅을 하고 이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미지만 그 보존을 하겠죠. 또 이제 그 패키지들 중에 보면 오토크랍을 지원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크랍을 지원을 하면은 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버퍼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그널이 있다고 판명된 부분만 그 주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거하는 이런 크라핑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 프리프로세싱에 크라핑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오픈CV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그멘테이션을 또 기본으로 제공을 하기도 해요. 그 비교적 단순한 모델을 이용한 세그멘테이션을 지원을 하면 딱 그 어떤 이 경계로 비교적 타이트하게 이제 크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을 사용할 때 그 단점은 이 모델 자체가 그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그멘테이션이나 크라핑을 오토 크랍을 했을 때 이제 오류가 생겨서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영역을 잘라내 버릴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모델 학습하는데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처리 단계에서 하는 크랍은 그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것보다 이제 최대한 약간 안전하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학습은 다음 단계에서 실제 모델이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여지를 남겨놓고 이제 크랍을 하는 게 이제 그 실전에서 중요한 그런 팁입니다. 혹시 EDA나 프리프로세싱에 그 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 저번 시간에 그 아규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아규멘테이션을 통해서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리프로세싱으로 크라핑을 통해서 그런 노이즈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아규멘테이션에서 노이즈를 추가해서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은 별로 이제 그 훈련 데이터의 양을 늘릴 때 그 뭐 모델 학습하는데 크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그 크라핑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영역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이제 제거해 주는 거고, 그래서 모델이 헷갈리지 않게 제거해 주는 거고, 어그멘테이션에서 노이즈를 반대로 추가하는 거는 이제 노이즈를 추가할 때 크라핑을 먼저 하면은 이 부분만 남겨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크라핑을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그 저희가 그 분별해야 하는 부분이 100%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베리언스가 있는데 이제 그 베리언스를 그 캡처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임의로 추가를 해서 이제 데이터의 양을 늘려주는 거는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핑은 전체로 봤을 때 그 모델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고, 어그멘테이션은 모델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베리언스를 이제 추가를 해줘서 학습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인 그런 효과를 줄 것도 같은데, 이제 그 실제로는 반대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제 크라핑이 적용되는 영역하고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되는 영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둘 다 사용하는 게 그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아규멘테이션에서 노이즈를 추가하면 전체 그 이미지의 전체 모든 부분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아규멘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도 그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EDA를 통해서 특정한 부분을 대해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겠다가 결정이 나면 먼저 이 EDA를 통해서 크래핑을 통해서 이미지를 잘라낸 다음에 그 후에 아규멘테이션을 추가하는 게 더 성능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전처리를 지나면은 이미지 크기가 이제 고정이 돼요. 이 전처리 단계에서 이제 이미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동그란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동그란 부분만 크랍을 해서 이 크랍한 이미지를 다시 이제 리사이즈해서 그 모델에 들어가야 하는 이미지 그 크기로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이제 어그멘테이션 단계에 들어가면 어그멘테이션에서 적용하는 그 픽셀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이제 계산량은 차이가 없을 거예요. 계산량은 비슷한데 이제 동일한 어그멘테이션, 동일하게 뭐 512 곱하기 512 아니면 128 곱하기 128 사이즈의 이미지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크래핑을 해서 이제 관심 있는 영역을 딱 512 곱하기 512 이미지에 꽉 채워서 이제 그 다음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512, 512의 가운데에 한 뭐 20% 정도만 이제 유의미한 그런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에 어그멘테이션을 한 거랑 계산량은 똑같지만 이제 모델이 학습했을 때 성능 차이는 있겠죠. 성능 차이는 아무래도 이 신호가 있는 부분만 크랍을 해서 그거를 이미지에 꽉 채워서 전처리와 어그멘테이션 하는 게 이제 학습에는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좋은, 계산량 부분은 이제 비슷하지만 학습 accuracy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전처리 단계가 이제 이미지는 비교적 전처리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일반적인 데이터는 뭐 노멀라이제이션도 여러 가지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이 있고 그리고 카테고리컬 베리어블과 뉴메리컬 베리어블은 이제 각각 다른 전처리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전처리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처리 과정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복잡한 게 16강에서 다룬 것처럼 어그멘테이션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델 마지막 최종 모델 성능의 차이가 이제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6강에서 이제 다뤘던 것 같이 이제 기본적인 어그멘테이션 방식은 이미지를 뭐 회전하거나 플립하거나 확대, 축소, 이제 뭐 크라핑도 어그멘테이션에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어그멘테이션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이제 전처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쉬프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뭐 왼쪽으로 한 뭐 20픽셀 이동을 한다든지 오른쪽으로 뭐 20픽셀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를 추가시킬 수도 있고 이제 컷 믹스 믹스업 소개시킨 것처럼 그 소개 말이 꼬이네요. 아무튼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미지를 이제 랜덤하게 잘라서 조합을 하고 그러면은 레이블도 이제 그렇게 조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전체를 조합을 하면 믹스업이라고 하고 이미지의 일정 부분을 삭제를 하면 컷아웃이라고 하고 이제 이미지를 컷아웃해서 다른 이미지로 대체를 하면 그걸 컷 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약간 복잡한 어그멘테이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그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함께 사용하실 때는 어그멘테이션을 하실 때 어그멘티드 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가 항상 같은 폴드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각각의 이미지가 그 한 번은 테스트 셋에 그리고 한 번은 테스트 셋에 이제 속해서 트레이닝 셋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어그멘테이션을 한 이미지들이 여러 폴드에 걸쳐서 다 이제 다 흩어져 있다고 보면 그 테스트 셋, 그 트레이닝 셋에 있는 이미지에 어그멘티드 된 이미지가 테스트 셋에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 모델이 오버피팅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함께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어그멘티드 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 같은 폴드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으로 쭉 작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작성을 하시면 되냐면 먼저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 폴드를 생성하셔서 데이터를 이제 각각 그 폴드에 어떤 폴드에 그 어떤 샘플이 들어갈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리지널 그 원본 이미지에서 생성된 어그멘티드 된 이미지는 전부 다 원본 이미지와 같은 폴드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때 어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사용할 수 있는 툴로는 그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사이키드 이미지나 알뷰멘테이션 아니면은 이런 거 그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케라스 그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알뷰멘테이션 라이브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파이프라인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 케글에서는 그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그 지난 시간에도 다루긴 했는데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그리고 모델링 하는 경우는 이제 그 17강에서 다뤘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자신이 직접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아키텍처를 자기가 직접 디자인을 그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입력 이미지를 받고 거기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 릴루를 적용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고 보통 배치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드랍아웃은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새로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적용하고 뭐 이렇게 자신이 직접 그 디자인을 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이미지넷 데이터 그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에서 그 검증이 된 모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적은 노력으로 좋은 성능을 더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미지 대회에서는 거의 뭐 10에 9 아니면 거의 10이면 10 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서 바로 그 아무런 그 이제 뭐 새로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하지 않고 바로 예측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넷 그 모델을 가지고 오면 이미지넷 데이터 그 1400만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한 이미지넷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측을 하면은 이제 1000개 중 하나의 카테고리로 얘가 예측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측한 값이 그 내가
그 예측하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그 중에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강아지냐 고양이냐를 예측한다. 그러면은 그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미지넷 카테고리에도 타겟 카테고리에도 존재하니까 바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측을 해도 이게 강아지 레이블인지 고양이 레이블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런 경우보다는 그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트랜스퍼 러닝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예전에 소개를 드렸죠. 이제 하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변수는 이제 고정을 하고,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트레인업을 하지 않게 그 고정을 해놓고 거기에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에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 이제 이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그 이미지넷을 예를 들면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한 경우에 이미지넷에서 학습한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새로 추가한 레이어만 이제 거기에 새로 추가한 레이어에 해당하는 웨이트 변수만 추가로 학습을 한 후에 이제 예측을 하는 경우. 이제 또 하나는 다른 방식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그 모델의 변수도 함께 학습을 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경우에는 둘 다 파인 튜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저는 그 후자를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 이제 전자는 그냥 전자는 그냥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이점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새로 추가로 학습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고정시켜 놓을 거냐, 이 차이인데, 그 요즘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그 예전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그 거의 100이면 100 이미지넷이라는 약간 그 제너럴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학습을 프리트레인드한 모델이 그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그 예를 들면 레스넷을 뭐 프리트레인드 한다 그러면은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레스넷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스튜던트 노이즈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레스넷도 있고, 또 다른 그 각각의 그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로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한 레스넷 프리트레인드 레스넷 모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 만약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적다 그러면은 굳이 그 새로 그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그냥 모델을 고정해 놓더라도 이제 꽤 괜찮은 그 퍼포먼스가 나오기도 하는, 예,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그 가장 그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애큐러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파인 튜닝을 하면 그 학습해야 하는 변수의 개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고정시킨 경우에 비교하면은 이제 계산 그 시간이 훨씬 더 학습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은 있죠. 그런데 학습 시간이 늘어난 만큼 성능은 더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대회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든다. 그럴 때는 그냥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변수를 고정하고 학습을 해서 이제 예측한 거를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을 하시고, 이제 대회 뭐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온다, 뭐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성능이 잘 나온다,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변수도 함께 학습을 이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해서 이제 최종 모델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 그 모델을 사용할 때 그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그 모델들은 이제 인셉션, 구글넷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인셉션도 이제 좋은 꽤 괜찮은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을 하고, 레스넷도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이피션넷은 이제 B0부터 B7까지
그 얼마나 레이어를 더 많이 쌓아가고 그다음에 각 레이어마다 그 이제 뉴런이 몇 개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efficient넷은 그 가장 작은 B0부터 가장 큰 B7까지 있는데 이제 efficientnet B0 아니면 ResNet 50, Inception V3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베이스라인 모델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회 딱 그 시작을 하시면 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베이스라인 그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예측을 한 것을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대회 이 베이스라인 모델의 목적은 뭐냐면 그 다양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빨리빨리 트라이해서 어떤 방식이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 이거를 이제 빨리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는 이제 최종 모델로는 그 efficientnet 그 bit들이 아니면 bit들이 이상 B4, B5, B6, B7 이런 그 모델들을 이제 그 앞서 베이스라인 모델로 얻은 그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프리프로세싱 방식을 이제 이런 좀 더 큰 모델에 적용을 해서 이제 최종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케라스 코드에 지금 efficientnet 그 B0를 이용해서 이제 pre-trained 모델 efficientnet B0를 가져와서 그 ImageNet 웨이스로 이제 그 pre-trained 된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trainable parameter를 false로 하게 되면 이 그 weight 값, 변수 값을 고정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pre-trained 모델은 그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 pre-trained 모델에 그 average pooling 그리고 batch normalization, dropout 그리고 마지막 출력단 그 dense layer를 추가를 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 이 부분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efficientnet B0는 학습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만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그 예제 코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파인 튜닝을 하겠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의 그 변수도 함께 학습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트레이너블 베리어블을 true로 세팅을 해주시면 이제 이 모델을 학습을 하실 때 모델 fit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실 때 이 기존의 efficientnet B0의 그 변수를 함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pre-trained 모델을 사용하셔서 transfer learning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pre-trained 모델을 사용한 그 학습에 대해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기서 변수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혹시 이제 웨이 값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웨이트로 그렇죠. 이해를 하면 네. 웨이 값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변수는 그 웨이 값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대충 아시겠지만 이게 탑5 accuracy가 보통 ImageNet accuracy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ResNet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그 사이즈가 작은데도 퍼포먼스가 꽤 괜찮게 나오죠. 그리고 Inception V3도 이제 굉장히 작은 모델인데 이제 퍼포먼스가 꽤 괜찮게 나오고 그 이제 efficientnet B0도 이제 이런 ResNet이나 Inception 못지않은 그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직접 CNN을 디자인할 때 층의 네. 개수나 그 노드의 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 같은 거는 어떻게 경험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튜닝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뭐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고 이 케라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케라스 튜너라는 그 이제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그 예전에 배웠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배웠던 그런 옵투나나 하이퍼 옵트랑 약간 비슷한 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케라스 튜너의 입력 값으로 이제
층을 얼마를 쌓을 건지,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층에 그 히든 뉴런 개수는 몇 개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옵션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케라스 튜너를 돌리면은 이제 그 옵투나나 하이퍼 옵트를 사용한 것처럼 가장 그 성능이 좋은 조합을 이제 찾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케라스 튜너에도 내가 어느 정도 그 뭐 층은 몇 개에서 몇 개 사이가 적합하겠다. 그리고 뭐 뉴런 개수는 몇 개에서 몇 개 사이가 적합하겠다. 이거를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서 줘야지. 안 그러면은 학습하는데 그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회에 그 계속 참가를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로 이제 그 CNN을 학습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 그 경험을 쌓아서 그거를 경험적으로 그 어느 정도 뉴런을 사용해야 되고 몇 개의 레이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거를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그 배우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메타데이터 이제 그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이 의료 그 메디컬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대회를 할 때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콤 포맷을 사용하는데 다이콤 포맷 자체에도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의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개최된 대회를 보면 그런 그 다이콤 메타데이터 외에도 별도로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제공을 한 그 대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승자들 보면은 대부분 CNN만 사용한 게 아니라 CNN하고 이미지 데이터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하고 이런 메타데이터를 조합한 팀들이 항상 그 우승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사용할 때 최종 예측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면 예를 들면 이미지 데이터로는 한 90% 넘는 애큐러시가 나오는데 메타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는 한 70%밖에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도 그 두 모델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메타데이터를 그 신경망에 직접적으로 추가를 했을 때 이제 최종 모델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GBDT, LightGBM, XGBoost 같은 모델을 학습을 한 후에 이제 GBDT 모델과 CNN 모델을 스태킹을 통해서 앙상블을 한다.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CNN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놓고 그 옆에 섭 네트워크로 이제 메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MLP 그 덴스 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MLP라고도 하는데 그런 그 섭 네트워크를 추가로 이제 추가한 다음에 그 섭 네트워크는 메타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컨캐트네이트해서 CNN 모델의 아웃풋과 MLP 모델의 아웃풋을 이제 맞붙인 다음에 그 위에 또 이제 덴스 레이어를 추가로 그 올리는 이런 그 신경망 그래서 신경망 안에서 두 종류의 데이터를 모두 학습을 하는 이런 게 그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코드에 보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로드를 해서 쭉 앞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CNN을 학습한 게 되겠죠. 근데 이 CNN을 학습을 하고 또 여기는 좀 정확하지 않네요. 제가 다른 예제를 갖고 왔네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데 만약에 여기가 X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어떤 메타데이터 인풋을 받아서 덴스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 그 아웃풋을 이제 여기에 그 컨캐트네이트를 시키면은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멜라노바 클래시피케이션 그 대회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그 두 대회 모두 1등 솔루션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2019년 솔루션도 보시면
이미지 데이터를 그 CNN 모델로 학습을 한 결과와 메타데이터를 덴스 레이어로 학습한 결과를 컨캐트네이트해서 그 위에 이제 덴스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제 클래스파이한 모델이 우승을 했고 2020년 올해 그 3개월 전에 있었던 대회에서도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CNN 모델로 학습을 하고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그 덴스 레이어로 학습을 한 다음에 컨캐트네이트해서 이제 위에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제 최종 예측을 한 이런 모델들이 지금 그 2년 연속 멜라노마 클래시피케이션 대회에서 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도 이제 추가를 하시면은 그 최종적인 그런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앙상블은 그 몇 가지 그 다른 종류의 앙상블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여러 종류의 프리트레인드 CNN을 사용한 거죠. 뭐 자기가 직접 그 설계한 CNN 플러스 뭐 레스넷 플러스 이피션넷 플러스 인셉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그 다른 종류의 CNN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모델을 이제 앙상블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미지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앙상블 방식은 동일한 CNN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력 이미지 사이즈를 달리 주면은 이게 또 모델 성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미지가 크다고 해서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때그때 그 이미지가 무작정 크다고 해서 성능이 좋은 건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이미지 사이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가장 작은 뭐 64 곱하기 64 아니면 더 작게 32 곱하기 32 이미지로 학습한 CNN하고 64 곱하기 64, 128 곱하기 128 이렇게 쭉쭉쭉 해서 뭐 512 곱하기 512로 학습한 모델까지 하면 모델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모델들을 이제 다 한꺼번에 앙상블을 하는 방식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NN하고 다른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대부분 그 GBDT 아니면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그 앙상블 하는 경우가 많은데 CNN하고 GBDT가 함께 앙상블을 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CNN하고 GBDT를 앙상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각 그 앙상블 전략을 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전부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이 전부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두세 가지 뭐 한두 가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앙상블 단계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저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신경망에 썸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서 앙상블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지금 다른 프리트렌드 CNN 여러 개를 썸 네트워크로 이제 컨캣을 해서 이제 앙상블을 했을 때랑 이제 스태킹을 통해서 앙상블을 했을 때랑 어떤 게 성능이 좋았는지 경험적으로 혹시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 혹시 언급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앙상블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모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신경망 모델에 CNN 모델 네트워크와 이제 메타데이터를 학습하는 그 MLP 네트워크가 동시에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멀티모달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그 멀티모달이라는 뜻은 입력 데이터의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 이제 여러 종류인 경우를 멀티모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의 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앙상블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 CNN 모델을 이 하나 그 첫 번째 모델에서는 CNN 모델을 레스넷을 사용을 하고 두 번째 모델은 이 CNN 모델을 인셉션을 사용하고 세 번째 모델은 CNN 모델을 이피션넷을 사용하고 이러면 각기 다른 세 개의 그 멀티모달 뉴럴넷이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모델을 이제 가지고 뭐 스태킹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뉴런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복잡해지면은 학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그 스태킹까지는 약간 그 무리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모델들을 다 에버리지 한다거나 아니면은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앙상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뭐 이런 게 하나의 모델이고 그런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개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그 에버리지 앙상블을 하든지 스태킹 앙상블을 하든지 그 할 수가 있죠. 스태킹 앙상블을 하면은 확실히 성능은 더 좋아요. 근데 대부분 그 이제 대회 참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이 좋은 신경망을 학습하는 게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그 비교적 그 작은 대회에도 신경망 그 최종 신경망 모델을 하나 학습하는데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5번을 학습해야 되니까 모델 하나 학습하는데 5일이 걸린다. 근데 앙상블을 할 때 모델을 5개를 학습해야 된다. 그러면 25일이 걸린다. 그러면은 스태킹을 할 수가 없겠죠. 그 25일이라는 기간이 그 3개월 대회에서 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스태킹을 위해서 그렇게 25일이라는 시간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은 그 스태킹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최종 모델을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스태킹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성능은 약간 낮더라도 여러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이제 그 모델을 그냥 단순하게 에버리지를 하거나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거나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답변 가운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보통 스태킹 한다면 이제 GBDT로 이제 스태킹을 보통 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스태킹을 할 때 신경망을 통해서도 스태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모델을 또 이제 스태킹이면 또 모델을 만들기에 또 시간이 걸릴 텐데 혹시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이제 신경망 모델을 구축을 해서 스태킹 하는 것을 선호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GBDT를 이용해서 스태킹을 하시는 것을 선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대회마다 다르고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대회에서 저 같으면은 신경망으로 스태킹도 해보고 GBDT로도 해보고 그냥 리니어 모델 가지고도 해봐서 가장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좋은 그 스태킹 모델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제 그게 대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도해보기 전에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그 단언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리니어 스태킹 모델이 가장 뭐 GBDT나 CNN 신경망 스태킹보다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GBDT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고 이제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그 직접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제너릭한 답변인데 저 같으면 직접 다 해보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하겠죠.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송인호입니다. 네, 지금 제가 GPU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GPU를 쓰다가 이게 커널이 계속 죽습니다. 음, 지금 어제는 안 그랬는데 계속 뭔가 조금씩 바꾸다가 보니까 계속 똑같은 현상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그 메모리 문제예요. 이제 GPU 메모리가 몇 기가인가요? 지금 11기가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1기가면 사실 그 적은 꽤 이제 큰 메모리 사이즈긴 한데 GPU 그 이제 꽤 괜찮은 GPU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 금방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SMI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GPU 사용량을 그 모니터를 할 수가 있고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그 태스크 매니저에 가시면은 GPU 사용량을 그 모니터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항상 이제 보통은 켜놓고 하죠. 그 한쪽에 노트북 켜놓고 그 GPU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보면은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아웃 오브 메모리가 거의 뭐 열의 9은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났을 때 이제 커널이 죽는 경우가 나는데 그 몇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배치 사이즈를 확 줄이면은 GPU 메모리를 적게 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델을 한 노트북에서 모델을 여러 번 학습을 할 때 이전에 그 학습된 모델을 미리 클리어를 해준 메모리를 이제 릴리즈를 해주는 게 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가비지 컬렉터 그 GC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GC 그 collect를 그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제 파이썬 그 CPU 상의 메모리를 릴리즈를 해주고, 케라스를 사용을 할 때는 케라스에 이제 tensorflow.keras.backend 밑에 보면 clear sessi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clear underscore sessio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이제 모델 하나를 학습한 다음에 clear session을 호출을 해주면은 이제 GPU 메모리를 릴리즈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그 garbage collect gc.collect랑 clear session 이 두 함수를 모델을 한번 학습이 끝날 때마다 호출을 해줘서 이제 메모리를 릴리즈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항상 노트북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브젝트들은 그때그때 그 delete 하고 오브젝트 del 하고 오브젝트 이름을 줘서 메모리 상에서 삭제를 하고 뭐 gc.collect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그때그때 릴리즈 해주는 게 그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고, 또 혹시 그 GPU 그 세팅 중에 그 GPU가 그로우하는 거를 그 제한하는 그 옵션을 주셨나요? 그 allow 뭐 GPU growth 옵션인가 그 텐서플로우. 그거는 네. 제가 계속 찾아봐가지고요. 그거는 네, 그 GPU 메모리를 계속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로스를 true 값으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그 옵션을 사용을 이제 GPU 메모리를 처음에 미니멈만 allocate 했다가 사용하면서 점차 늘리는 그 옵션일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이제 메모리 out of 메모리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GPU 메모리 11기가를 모델 학습할 때 11기가 전체를 할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그 메모리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일단 11기가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이 경우에 그 메모리가 좀 그 낭비된 수도 있는데 그 에러는 좀 더 적게 나죠. 좀 더 안전하죠. 그래서 그 메모리를 조금 미니멈만 allocate 했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옵션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자꾸 메모리 에러가 나거나 커널이 자꾸 죽으면은 그 옵션을 사용하지 마시고 메모리를 전체 메모리를 바로 할당하는 옵션, 그게 기본 옵션이거든요. 그 기본 옵션을 사용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GPU 사용하다 보면 참 그 이제 성능은 확실히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죠. 네, 교수님 한 가지 사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오늘 이따가 끝나고 GitHub 이슈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 대회 관련해서 두 네.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그 코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같은 코드로 그 실행을 시켜봤을 때 그 정확도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크게 다르진 않고 한 0.23%까지는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GPU 사용하시나요? 네네.
예, GPU 사용했을 때 그 정도 그 베리언스는 그 있다고 다들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있는 게 그 박사님 그 캑을 만약에 대회를 나가시면 스태킹 하실 때 모델 많이 몇 개까지 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많게는 한 뭐 100개? 그 정도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는 지금처럼 그 지금은 LightGBM 이제 정형화 데이터는 LightGBM 그리고 이미지나 뭐 텍스트 데이터는 그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그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모델이 딱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한 20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종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가지 알고리즘을 학습을 한다 그러면은 피처셋이 한 10종류가 되면은 10 곱하기 10 하면 벌써 100개의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스태킹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모델이 개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뭐 100개 이렇게까지는 스태킹에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많아야 한 10개? 뭐 그 정도 10개 안팎 뭐 적게는 뭐 두세 개만 그냥 간단하게 그 조합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태킹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모델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0개 안팎 정도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능은 별로 안 나오는 모델을 썼는데 스태킹을 하고 보니까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좀 더 좋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적합 위험은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케글에서 그 케글러 사이에서 이제 통용되는 어떤 뭐라고 하지? 그 속담 아니면은 그 뭐 격언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뭐냐면 trust your CV 뭐 trust your CV score 그러는데 그 뭐냐면은 이제 CV 스코어가 맞다고 이제 높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별 이제 그 이 CNN 메타데이터 이 경우도 보통 보면은 메타데이터로 학습한 부분은 보통 한 성능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CNN 모델하고 조합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최종 모델 성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것처럼 스태킹 같은 경우에도 개별 모델의 성능보다는 그 개별 모델이 다른 모델들하고 얼마나 그 다른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라이트GBM 모델만 10개 사용해서 스태킹을 한 것보다 라이트GBM 모델 뭐 한 7개 그리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뭐 KNN 그다음에 뭐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사용하는 스태킹 알고리즘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개별 모델 성능이 안 좋더라도 다른 모델들하고 예측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스태킹에서 그 성능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꽤 빈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NLP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어텐션 메커니즘 조금 보던 와중에 그 바다나우 어텐션이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무슨 어텐션요? 바다나우 어텐션 알고리즘이라고요. 다단화? 바다나우요. 바다나우? 예. 뭐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그 좀 어텐션 메커니즘을 지금 NLP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네. 좀 어텐션 메커니즘 저번에 조금 소개해 주셨지만 조금 더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한 것보다 제가 이제 공유해 드렸던 거기에 그 2가지 블로그를 제가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 한글로 된 블로그 중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어텐션에 대한 그 설명을 한 게시물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해도 거기서 설명한 것보다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시물을 먼저 보시고 이제 그래도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기업 이슈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뭘 설명을 하는 것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화면 공유를 꺼버렸네. 교수님 아까 송인호 그 네. GPU 에러 관련해서 네, 조언 주셨을 때 그 제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만약에 5번이라고 하면 그 테스트 데이터 예측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케라스 백엔드 클리어 세션을 주면 될까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 DEL하고 클래시파이어 오브젝, 모델 오브젝을 삭제를 하고 GC.collect도 부르고 그렇게 세 라인을 크로스 밸리데이션 안에 for 루프 마지막에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그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그 언급한 것처럼 GPU를 사용하면 굉장히 그 CNN은 특히나 이제 NLP 같은 경우는 성능 향상이 크게 안 나는 경우도 이제 꽤 있는데 그 CNN은 확실히 빨라요. 그래서 뭐 적게는 6배, 많게는 뭐 한 10배, 이제 어떤 GPU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뭐 100% 이상의 성능 향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GPU나 TPU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꼭 사용을 하시라. 이제 TPU는 구글 그 콜랩이라는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무료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몇 시간 정도 TPU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TPU 시간을 또 훨씬 더 많이 그 줍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TPU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구글 콜랩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케이글 노트북에서도 GPU하고 TPU 시간을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그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케이글 대회 참가하실 때는 이제 케이글 노트북에 있는 GPU랑 TPU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 1.6부터 그 디폴트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디폴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필요할 때는 그 높은 프리시전 예를 들면 그 소수점 이하 32자리까지 뭐 사용을 하고 그 불필요할 때는 이제 소수점 이하 뭐 한 뭐 16자리까지만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프리시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 방식인데 이게 최근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버전부터는 자동으로 해줘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몇 가지 설정을 이용해서 GPU에 그 수동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속도가 학습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실 수 있으면 믹스드 프리시전을 사용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러닝 레이스 스케줄이라는 그 만약에 이미지 대회 그 노트북 코드 공개된 노트북들을 쭉 보시면은 러닝 레이스 스케줄러를 사용하는 그 코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러닝 레이스를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러닝 레이스를 변경을 하더라도 러닝 레이스를 큰 값에서 시작해서 그 점점점 줄이는 식으로 가는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는 그 CNN 같은 경우에 추세가 뭐냐면 러닝 레이스를 낮게 시작을 했다가 그거를 점점점 올렸다가 다시 이제 그거를 점점점 내리는 이런 방식의 그 스케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처음에 파인 튜닝 할 때는 러닝 레이스를 낮은 데서 올렸다가 파인 튜닝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높은 데서 이제 다시 낮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실전에서 그 효과가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러닝 레이스 스케줄을 사용을 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어그멘테이션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 TTA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은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5개의 이미지가 나오면 그 5개의 이미지에 대한 예측 값을 따로 구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는 이런 방식이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TTA를 사용을 해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는 이제 케라스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컴퓨터 비전 코드 이그젬플이라고 이제 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거, 또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이제 단순한 모델부터 이피션넷을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거, 이제 다 여러 종류의 그 코드가 예제가 있고요. 또 그 케글에서 보시면 이제 튜토리얼 컴피티션 중에 컴퓨터 비전 컴피티션이 이 꽃 그 구분하는 그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털스 투 메탈이라는 컴피티션에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튜토리얼 노트북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이제 여러 종류의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노트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GPU랑 TPU를 이용해서 하는 노트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노트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케이글 멜라노마 클래시피케이션 2019년 1등 솔루션, 그다음 2020년 1등 솔루션도 이제 게시물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Approaching Any Machine Learning Problem 책에 보시면은 이제 챕터 10이 그 Approaching Image Classification and Segmentation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케라스가 아닌 파이토치를 적용한 코드를 예제로 그 삼았는데 둘 다 아시면은 제일 좋아요. 케라스랑 파이토치 둘 다 아시면 제일 좋은데 이제 파이토치 그 사용한 예제 코드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책 그 챕터 10에 보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